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저도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겠지만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풋옵션 수익률이 27,900%가 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풋옵션의 가격이 0.01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1.20까지 올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0.01의 한 단위는 25만원이에요. 선물에서, 옵션에서 25만원, 선물 옵션 다 25만원이 단위인데, 0.01은 25만원을 곱하면 2,50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풋이 대박이 났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보통 뭐 몇만원, 몇십만원까지는 많이 봤어요. 근데 11.20까지 오르면서 실제 체결이 됐습니다. 34,000주가 체결이 됐고요. 25만원 곱하게 되면 2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27,900%고요. 1000계약을 들고 있었을 경우에는 250만원이거든요. 근데 28억이 됐습니다. 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익률로 이렇게 솟았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콜옵션에 매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태이고, 내일 12시까지 이 돈을 물어주지 못하게 되면 다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래서 12시에는 사실상 또 엄청나게 폭락이 당연하게도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간 시장 그리고 나스닥에서 약간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국내 시장은 내일 12시에 이 선물 옵션이 정산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반대 매매가 나올 거죠. 콜옵션 매도자들이, 풋옵션 매도자들이 이거를 돈을 물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고, 그 시간은 12시입니다. 아무튼 내일 또 한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나 뭐 니케이 시장하고 다르게 또 다시 또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도 정리를 못했어요. 이게 9시 반에 퇴근해서 이게 장중에 좀 써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터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며칠 전부터 외국인 시장을 좀 보면서 주식 시장을 대비하는 게 배당주로 완전히 갈아타고, 그다음에 채권의 투자에 좀 힘을 실었던 타이밍이었는데, 다행히 채권은 좀 괜찮았어요. TLT 미국 채권 이외에는 전부 사망했다라고 써놨는데, 자, 주식은 배당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스피 뭐 삼성전자 10%씩 빠졌지만 배당주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좀 아픈 하루였습니다. 자, 쏙3라고 해서 반도체 레버리지 하는 거 있거든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경기 침체 이후에는 다 상승했던 부분들 때문에 채권 투자를 좀 권유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미국 시장이 징조가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타이밍과 엔화가 싼 엔화를 바탕으로 미국채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청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니케이 지수가 1년 동안에 상승했던 거를 한 달 만에 다 폭락시켰고, 미국 경기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슈드랑 제피는 뭐 그렇게 나쁘진 상황은 아니었는데, 테슬라나 엔비디아 상품들은 주식들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폭락했고요. 다 뭐 일단 다 폭락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할 힘도 없더라고요. 미국 반도체 세배 지수는요, 그냥 재앙입니다. 니케이 재앙이고요. 자, 인텔은 911 테러 때보다 더 빠졌어요. 이때 24불이었거든요. 지금 20불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애플 역시 오늘 잘 버티던 애플도 7% 이상 빠졌습니다. 워렌 버핏은 다 팔았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 워렌 버핏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 남의 칭찬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전쟁까지도 있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뭐 세게 붙는 게 아니라 이제 드론 가지고 자꾸 죽이고 국지전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피해만 늘어나는 그런 구조고,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재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터뜨리고 죽이고 이런 것도 있고, 타미칠의 배당 세트는 아무래도 슈드와 제피 비슷한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하여튼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요. 자, 엔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엔화가요 6,500, 6,300 이랬다가 7월 31일이 이제 엔화가 금리를 인상시켰던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위로 솟았다가 밑으로 심지어 하락했었어요. 엔화가 0.1에서 0.25로 금리를 올렸을 때 실제로 엔화 가치는 하락했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급등하는 시기가 요때였거든요.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 다음날 8월 1일날 금리 인하나 아니면 그런 시그널을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엔화가 빠졌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못했네 하면서 엔화가 급등을 하고, 실제로 완전 급등하는 시기들은 이제 이때부터는 엔화도 더 이상 이제 채권 매입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돈을 쪼이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채를 급등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제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동안에 엔화는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를 바탕으로 미국채를 투자를 제일 많이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주식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던 오늘 니케이 지수도 많이 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엔화가 0.25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는 원래는 그동안 제로금리로 돈을 빌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0.25로 돈을 주고 앞으로도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니까 빨리 팔아서 다시 청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죠. 자, 왜냐 하면은 자, 이건 미국 채권입니다. 미국 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를 보시면 재팬이에요. 엔화는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 채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은 미국 채를 팔고 있었던 요로 가는 겁니다.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 채를 늘려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지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싼 엔화를 바탕으로 미국 채를 사주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었겠죠. 자, 그 돈으로 지금 돈잔치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0.0에서 5.5 사이를 일본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0.25에서 5.5 사이로 좁혀졌더니 청산이 가속화가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은 5%, 4.5%가 돼버리면 더 빨리 청산을 할 겁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엔화도 와타나베 부인들도 이거를 청산을 빨리 가속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실제로 미국도 금리를 마음껏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연준도 채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본 자금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더 문제는 뭐냐면요. 자, 원래는 이런 타이밍을 놓쳤던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냐? 여기 보시면요. 2020년도 코로나 때입니다. 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이게는 실업률이거든요. 지금 샴 법칙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샴 법칙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를 예측한다라는 건데 실업률이 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의 실업률이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3번 있었거든요. 여기 코로나 때 한 번 있었고요. 0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바닥에서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보다 한 5, 6개월 전에 또 금리를 인하를 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를 놓쳤다라고 하는 이 샴 법칙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일본의 엔캐리 청산이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눈물 날 것 같네요.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거의 이제 퍼나르다시피 하는 겁니다. 뭐 0.25를 내릴 거니 0.5를 내릴 거니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이 지금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미국채를 팔아서 돈을 더 풀 예정인 거고 이제 돈을 더 풀 예정인 거고 사실상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금리가 더 좁혀지면은 더 많이 청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실업률인 거거든요. 실업률이 4.1 점점 올라오고 있었는데 4.3까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경기 침체는 이미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는데 왜 금리 인하를 못했냐라는 것이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양국 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면 청산이 가속화되고 이제 미국은 실제로 이렇게 기사들이 퍼나르는 것처럼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요. 그냥 퍼나르는 거는 지금 99%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거고 코스피 시장 보면은요 오늘 이거 장중에 10%가 빠졌습니다. 10% 빠진 적이 몇 번 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무섭게 빠진 날은 뭐 또 언제가 있었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넘게 팔고 나갔다라고 하고 뭐 차트가 이렇게 꺾였어요. 그냥 뭐 경기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을 정도로 꺾였고요. 코스피 선물은 오늘 재앙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코스피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레버리지 1억 원 정도의 가치를 뭐 6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거의 10배 넘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오늘 하신 분들은 뭐 대박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틀 동안 가격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예상하신 분들이 거의 99%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밀리면서 거의 다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못 바꿨어요. 자, 이건 니케이입니다. 일본도 장중에 거의 12%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자, 어떤 정도로 빠졌냐면요. 24년부터 일본이 돌아온 30년을 한 번에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4만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자, 1년 동안에 여기가 시작점이었거든요. 2024년 1월달
1년 동안 7개월 동안의 상승폭을 뭐 하루 만에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하락폭이 무서웠냐라는 거고요. 뭐 자괴감이 들고 뭐 예측들이 좀 무의미하죠.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무서운 감이 있어서 계속해서 배당주나 나스닥은 최대한 좀 자제를 했었고 채권으로 또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1월부터 상승폭이 여기 시작이거든요.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락폭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장 하락이 좀 거센 편이고 뭐 흐름 따라서도 저도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좀 반등한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거의 뭐 13%가 밀렸어요. 개별 잡주도 13% 잘 안 밀리는데요. 지수가 13%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었던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비중 보는 이것도 아까 언제 캡처했던 거지? 삼성전자 10%, 어지러워라. 하이닉스 9%, 삼바는 좀 덜 빠졌네요. 현대차 8%. 오늘 선물옵션 지수 본다고 잘 보지도 못했는데 기아 10%나 빠졌네요. 이 신한지주 금융주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주워야 됩니다. KB랑 신한지주는요 은행 예금 다 빼서 사실 담아야 되는데 내일 12시 이후에 장 폭락할 때 그때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12시에는 무조건 빠져요. 이거는 만약에 이전에 오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나와야 되는 거고 보험주들 이런 것들 원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히 자금 자체가 다 이탈한 그런 모습 보였고 뭐 기사들 조금 솔직히 도움되는 기사들이 많이는 없어요. 뭐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사실 얘네들이 뭐 의견을 쓸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전부 내용들이 전부인데 일본도 국채 매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사실은 일본 엔화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이 일본 국채 매입을 축소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YCC 컨트롤이라고 해서 실제로 제로 금리이지만 그 어디 소수몽키 자료 보지 못했지만 이제 여기서 해석한 게 뭐냐면 일본 엔화가 올랐을 때는 증시가 폭락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니라 YCC라는 컨트롤 을 이용했었어요. 이제 일본은 제로금리였잖아요. 마이너스 0.1금리였는데 YCC라는 이제 일본만의 특이한 그 통화 정책으로 채권 수익률을 0.25 10년 만기에 그다음에 0.5, 0.1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실제로 엔화 가치는 제로지만 채권의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때마다 통화의 가치를 올렸던 실제로 엔화 상승을 용인했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엔화는 실제로 돈을 빌려도 제로 금리이긴 하지만 채권 금리는 자꾸 올라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YCC 컨트롤을 0.25로 용인할 때, 0.5로 용인할 때, 1%로 용인할 때, 지금 무슨 말이냐?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통화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마다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걸 청산하면서 미국에 투자했던 돈들을 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반대로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시장이 있었고 뭐 일본은 많이 빠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도 그렇죠. 엔화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가파르게 반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본만의 아주 패기로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엔화랑 엔화랑 S&P 차트를 보면 되는데 사실 엔화는 안전자산이고 이제 S&P는 공격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엔화가 YCC 컨트롤이라고 해서 채권의 수익률 자체를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운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용인을 할 때마다 올리는 것을 용인할 때마다 주가는 빠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엔화는 올릴 거다 하면서 못 올렸었을 때 빠졌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실질적으로 엔화가 YCC 컨트롤은 폐지하고 실제로 엔화가 기준금리 자체를 올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니케이가 4만까지 돌파하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경기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 YCC 같은 건 필요 없다.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고 판단하면서부터 지수가 폭락을 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온 거죠.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반도체 3배를 추종하는 미국의 ETF입니다. 자, 1월부터 미국의 반도체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70불이었습니다. 자, 24불 됐어요. 한 달 안 걸렸잖아요.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나스닥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월부터 이제 미친 듯이 올라서 사실 얘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긴 하지만 거의 한 40% 50%를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천하의 엔비디아도 많이 밀렸던 시장 13%나 지금 밀려 있네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뭐 08년도 없습니다. 70불 갔다가 지금 19.7불까지 떨어졌어요. 08년도 금융위기 때 24불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밀렸고, 뉴스케일 파워 우리 전력 생산 대표적인 미국의 테마주인데 엔비디아가 전력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생산 설비가 급등할 거다라고 해서 5, 6불짜리가 1불하던 게 5, 6불까지 올라갔었는데 16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다시 반토막 났습니다. 엔비디아하고 나발이고 지금은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7월 30일 날 BOJ가 있었습니다. BOJ가 있었고요. 9월 26일 날 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고, 다음 BOJ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 정책은 9월 20일 날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08년도부터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다가 16년도부터 유지하던 제로 금리 마이너스 0.1금리를 이제 드디어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12월달도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더 빠른 미국에 투자하고 있던 이 엔화의 일본의 자금들이 청산이 될수록 앞으로는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이제 저도 사실 답은 드렸었어요. 배당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배당주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시장 자체는 좋진 않다. 그리고 내일 12시는 반드시 반대매가 나온다. 그래서 담으실 거면은 그 이후에 담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